저는 경제학으로 배우는 인문학으로 배우는 경제학 인문이라고 이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제 경제라는 것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시절보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강하는 학교가 이제 두 학교가 있는데 그 두 학교에서도 전부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죠.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인데요. 그 과목을 두 학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개 클래스를 열어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강 신청이 꽉 차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학의 수업을 듣는 애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담론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중에 있어서 경제학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논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은 당연히 이제 어떤 특정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만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필수 교양이 됐거든요. 이러한 필수 교양이 된 경제학을 저는 좀 다른 일반적인 수업과 달리 인문학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인문학을 통해서 경제학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이라는 게 생긴 지가 200~3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태동되기 훨씬 이전에는 경제학은 쓸모없는 학문이었냐, 아니면 그런 논의는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냐,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삶의 흔적이,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곳이 바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학의 여러 테마들,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이런 다양한 테마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학에 대한 또는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킴과 동시에요. 또 한 가지는 이따 수업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운 것만 뿐만 아니라 경제 지식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방법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국무총리실에 속해 있는 KDI라는 국가정책연구원에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사나 금융투자협회 이런 곳들에서 경제교육 관련한 그런 일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경제학을 했고요. 학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은 대학원에서 했고, 최근에는 다시 저도 좀 디자인의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만학도가 돼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요 바로 길 건너에 있죠.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석사를 지금 회사 생활과 같이 짬짬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신 분은 무슨 디자인이세요? 세부 전공이? 인터랙티브요? 인터랙션 디자인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가 경제 경영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디자인까지. 근데 네가 인문학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우세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대학생들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리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애들이 경제학에 대한 지식 또는 경제 원리를 배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정말 이제 경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그래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한국경제신문에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경영경제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인문학 속의 여러 담론들 속에서 그걸 링크시키고 또는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서 전달하는 그런 칼럼을 계속 연재를 해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강제적인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는 게 칼럼 내기로 하고 펑크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억지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게 한 3년 정도 되니까 꽤 양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들을 일부 묶어서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조그만 책을 냈었는데요. 그게 뭐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칼럼은 아직까지 연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인문학과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융합할 수 있는 학문을 또는 강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강의잖아요, 오늘. 첫 강의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강의를 끝까지 우리가 이어가기 위한 원동력을 드려야 돼요. 야, 이거 끝까지 배우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반드시 설득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져온 게 바로 경제는 태초부터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나름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신화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세상이 열렸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어디에 많이 담아내냐 하면요. 신화에 많이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 그 태초,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열리는 또는 나라가 열리는 또는 어떤 문명이 시작되는 그 공간에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 담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경제라는 부분이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신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화를 이제 표현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제 표현적인 부분이에요. 신화를 이 둘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미도스인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신화는 좀 신성한 서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서술과 신성한 서술을 이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 팩트만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문장과 서술과 말투, 그런 것들이 바로 로고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의 반대, 대칭점에 있는 것이 미도스라고 해서 신성한 서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신성한 서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직접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속에서 또는 일화 속에서 우화 속에서 그 이면에 숨어서 숨겨놓은 채 은유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을 우리가 미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바로 신화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신화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초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그 서술 자체가 이러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을 읽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로고스적인 서술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액면 그대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많이 확인하고 그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초창기 이제 신화 잠깐 여담이긴 한데요. 초창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여러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철학이란 어떻게 보면 학문이 여기에 준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이 저술한 그 저술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어떤 서술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데요. 엄정한 논리로 모든 것을 그 당시에 규명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해내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적인 어려움, 규명해내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성한 서술과 논리적인 서술, 이러한 서술 방식을 섞어서 진행하는 형태가 있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신화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신화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걸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신화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도니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저술한 책을 보면요. 그 책에는 신화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의 기능이라고 그 사람이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망원경의 기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현미경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을 우리가 많은 부분 엿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망원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망원경의 기능이라는 것은 신화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또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엿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좀 뭐라 볼까요? 그 먼 거리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망원경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신화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분의 이 두 가지 어떤 딱 커다란 비유를 가지고 신화가 가진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신화는 바로 서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 신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그렇다면 당시 생활상이 담겨져 있고 당시의 철학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면 이 신화를 통해서 태초에 가장 고대의 경제적인 부분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신화도 사실 몇 가지 종류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신화를 이제 정의하는 보편적인 정의를 보면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삶의 근거이자 규범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창궐했다. 세상이 어떻게 열렸다. 또는 국가가 어떻게 열렸다라는 그 내용에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삶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겠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커다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방향성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신화는 이런 근거와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면 신화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제시해주는 신화들도 있고요. 또 우주 자체가, 세상 자체가 어떻게 열렸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신화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권, 우리 동네, 우리 문화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화들보다 조금 뒤에 탄생한 신화가 바로 건국신화예요. 건국신화는 말 그대로 뭐가 있어야 일단 신화가 생기겠습니까? 국가적인 형태, 국가라는 표현보다는 좀 공동체, 어떻게 확실한 부족이라든가 결속체적인 어떤 대상, 집단이 생겼을 때 아마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화가 있겠죠. 따라서 요 상태보다 좀 뒤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건국신화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청동기 시대의 어떤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또는 어떤 공동체라는 단위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난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나온 것일까?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요 공간은 무엇일까? 또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과 고민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신화로 간주해야 되고 신화적인 어떤 그 토대가 되는 중요한 구성을 하는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건국신화보다는 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저는요,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경제적인 부분의 비중, 경제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신화를 좀 들여다봤어요.
각국의 건국 신화들은 어떻게 구성됐느냐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의에 주목했고요. 그렇다면 건국 신화라는 것은 그 나라 또는 그 공동체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규범 아래 우리가 통치하게 돼야 되는지가 당연히 제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 봤더니 대부분의 건국 신화들은요, 해당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국 신화에는요, 왜 그 동네의 지배 계층이 내가 이 동네를 지배해도 되는 그 정당성, 당위성이 그 건국 신화 안에는 대부분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이 동네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그러한 내용, 그런 것들이 건국신화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러한 사실을 그렇다면 지배계층이 도대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내가 우리 동네를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이유, 정당성을 건국신화를 통해서 담아내고 그걸 유포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배계층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많은 지배계층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출생부터가 통상적인 인간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출생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죠. 또 성장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아무 시련과 고난 없이 그냥 지배계층으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만 해도 대부분 그렇죠. 처음에 로마의 탄생인 로물루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쌍둥이 초창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장 배정이 독특한다든가 벌써 누구의 자식이라는 그 출생부터도 다르든가 뭐 이런 내용들로 나는 일반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치를 용이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통치하는 그 사실 자체를 용인해 주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득이됨을 제시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면 아마 저 사람이 지배해도 되겠네라는 정당성이 더욱더 부각되겠죠. 특히 요 1번과 2번 중에서 경제학적인 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2번이겠죠.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동네를 저 친구가 지배했을 때 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득이 되는 내용은 대부분 뭐겠어요?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지배계층의 그 어떤 통치, 그것을 존중해주고 유지할 수 있게끔 협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화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다는 걸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예요.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에 이제 단군 신화가 들어있죠. 단군 신화를 가만히 보면요, 환웅이 일부 부분을 추출해 왔는데요. 3,000명을 거느리고 역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출생부터 남다르다라는 사실이 분명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온 것이 아니죠. 누굴 데려왔습니까? 그는 풍백과 우사와 또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수명과 역병과 형벌, 선악을 주관하여 무릇 인간의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교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사람이 곡식이 얼마나 열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아플지 안 아플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과 같이 온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름부터가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얘기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경제라는 것은 거의 100% 농경 산업인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구현되는 세상이에요. 따라서 이 당시 요 동네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 변수는 농업입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건 당연히 뭐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날씨죠, 날씨.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뭐예요? 풍백, 바람, 그 다음에 우, 비, 운, 구름. 바로 날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토대가 되는 농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날씨를 관장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왔다라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화만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신 학자들은 또 다른 식으로도 전달을 합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내용을 저희 같은 경제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신학자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종교라는 것은 다신교에서 유일신 쪽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증거 자료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옛날에는요, 워낙 사람들이 자연 환경의 급변함 또는 하루 맹수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하루앞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존귀해 보이고 신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영험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재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는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 맹수는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그것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츰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망각하고 유일신을 믿는 식으로 진화를 해가게 되거든요. 종교적인 부분에서요. 근데 이제 그 진화의 흔적을 어디서도 남겨져 있냐 하면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흔적이 남아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일신을 믿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네 신은 별게 아니고 우리 신이 더 대단하니까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라고 하고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시적인 생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논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한 명이라는데 야, 우리가 더 센 게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그 한 사람이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컨트롤하고 돌봐주겠냐. 우리는 이렇게 신이 많아가지고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라서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매개체가 많은데 그 사람이 우리 다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당연히 뭔가 설득력을 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일신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에서도 어떤 뭐가 있어요? 보조 도우미가 있죠. 기독교에 뭐가 있습니까? 세인트, 그 다음에 천사, 엔젤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있고 세인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모습들을 그런 데서 찾는 학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프레임으로 이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왜 이름을 하필 이것으로 정했느냐를 살펴봤을 때 그 이름 자체를 이렇게 날씨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요, 단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풍백, 운사, 우사 이와 함께 왔으며 즉 날씨를 관장하는 이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내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신화에서 내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초창기부터 많은 피지배계층을 설득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다른 나라도 살펴봐야겠죠. 중국 고대 신화 사망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중국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사망은 그럼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자,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 중에서 복희와 신농이 있는데요. 물론 이 복희와 신농 자체는 책에 따라서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복희 같은 경우는 팔쾌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며 또 뭘 관장했다는 거예요? 어업과 가축 등을 기르는 일을 관장했던 제왕이다. 바로 뭡니까? 생산 부분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선농은 뭐겠어요?
자, 나무를 잘라서 쟁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농경 방법을 가르치며 시장을 열었던 제왕으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 오제의 3왕 중에서 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기에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서술이 되었냐면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관장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인들을 피지배 계층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요? 건국 신화를 통해서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 주변에 아니면 오늘 하루 나의 의사결정 또는 내 1년 뒤의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어떤 관점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